제주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발표할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지만 한국의 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발표 원고 출력본, 여벌 옷, 세면도구. 별것 없는 짐인데 왜 항상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 어디가? 9살 민서였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씻고 자라고 했는데 아직 안 잔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내일 제주도 가야 해. 제주도?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 한라산 있는데? 말 있는데? 거기. 나도 가고 싶은데? 이번엔 아빠 혼자 일하러 가는 거야. 일이 뭔데? 발표. 아빠가 쓴 거 사람들 앞에서 읽는 거. 민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이 아내를 꼭 닮았습니다. 그게 왜 제주도에서 해? 서울에서 하면 되잖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하면 아빠가 거기 안 가도 되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6살 준이었습니다. 누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제주도. 제주도가 어딘데? 섬이야. 바다 건너에 있어. 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배 타고 가? 비행기 타고 가. 비행기? 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비행기 타고 싶어. 아빠 나도 데려가면 안 돼? 이번엔 안 돼. 다음에. 다음에가 언제야? 나중에. 나중에가 언제야? 민서가 준이 편을 들었습니다. 아빠 그냥 데려가면 안 돼? 우리 방에 안 할게. 발표하는 동안 우리 밖에서 기다리게? 제주도에 와서 밖에서 기다릴 거야? 응.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민서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다 보고 있을게. 아빠 발표 끝나면 같이 밥 먹고. 준이가 신이 나서 거들었습니다. 나 흑돼지 먹고 싶어. 제주도에 흑돼지 있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유치원에서 배웠어. 저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면서 두 아이를 봤습니다. 잠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로 진심으로 따라가고 싶어서 이유를 찾고 있는 두 아이. 이번엔 진짜 안 돼. 아빠 일하러 가는 거야. 치. 민서가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다음번엔 같이 가자. 진짜로. 진짜지? 손가락 걸어. 저는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걸었습니다. 준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셋이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제주도 약속. 그날 밤 두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주도는 흑돼지이고 말이고 비행기였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설렘인 나이. 어디 가느냐보다 간다는 사실이 먼저 기쁜 나이.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대해서는 설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 대해서는 그냥 처음일 뿐이 되기도 합니다. 제주대학교는 저에게 후자였습니다. 섬의 국립대학. 지도 위에서 손가락으로 짚어 찾을 수 있는 크기의 점.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제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제주 바람을 맞는 날 그 바람이 설렘으로 닿을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이 아직 가능한 나이에 제주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부러웠습니다. 유학 시절 제주도 출신을 두어 명 만나기도 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서 한 번, 연구소 세미나에서 한 번. 그들은 제주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바람 이야기, 돌담 이야기, 귤밭 사이로 지는 해 이야기. 듣는 동안 저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적당히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면 그 이야기들은 곧장 기억의 어딘가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발을 디디기 전까지는 장소가 장소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후 생태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장소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평생의 화두로 삼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섬에 대해 무심하다니. 하지만 연구는 연구이고 삶은 삶입니다. 저는 기후 변화가 소외된 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문으로 쓰면서도
정작 그 섬 중 하나인 제주도에 발 한 번 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학자란 그런 모순을 품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학회 발표 요청이 온 것은 그해 겨울 초였습니다. 제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최 기후위기와 인문학의 새로운 접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이메일을 열어 읽는 동안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식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연구실의 형광등 불빛이 모니터 위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연구가 필요한 자리였고 제가 오래 붙들어온 질문들을 꺼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발표 수락 버튼을 누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발표 준비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제주가 어떤 곳인가가 아니라 구정이 한 주 앞이었습니다. 김포공항은 명절 귀성 인파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걷는 사람들, 아이를 안고 달리는 사람들, 이어폰을 꽂고 허공을 보는 사람들.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면서 늘 공항에서 느끼는 그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감각. 그 이유들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감각. 우리는 그렇게 투명한 존재들로 가득 찬 공간을 함께 지나칩니다. 탑승구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의 날개가 보였습니다. 흰색이었고 그 위에 회색 하늘이 얹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 감색과 회색의 중간 어딘가. 두꺼운 솜니불처럼 눌려있는 것 같은 그 하늘을 저는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안은 만석이었습니다. 창가 좌석을 배정받았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6살쯤 됐을까요? 안전벨트를 맨 채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기복이 눈에 보였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발표 원고를 마지막으로 다듬을 생각이었습니다. 서론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표 원고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더 다듬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섰습니다. 창밖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서울을 덮고 있던 그 두꺼운 회색 솜니불을 뚫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위쪽은 달랐습니다. 흰 구름 위에 파란 하늘이 있었습니다. 너무 선명한 파란색이라 인공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파란색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슬픔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닌데 슬픔 같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가끔 오는 그런 감정. 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슬퍼지는지 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비행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인문학자가 하늘 위에서 1시간을 그냥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제가 한 가장 정직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주 공항에 내렸습니다. 터미널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한 발짝을 내딛긴 했지만 마음은 멈췄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몸이 처음 만나는 공기 앞에서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겨울인데 따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귀가 아릴 만큼 날이 서 있던 바람이었는데 이 바람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차가웠습니다. 베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뺨 위를 가볍게, 귀 뒤쪽을 스쳐서 목덜미를 지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짠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다의 냄새였습니다. 섬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의 냄새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처음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르는 냄새가 코끝에 머무는 동안 어딘가에서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기억이 올라오는 방식은 항상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스스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의지와 무관하게, 준비 없이,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 곳에서
그러나 잡으면 흩어질 것 같은 형태로. 25년. 그 숫자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아니, 25년도 훨씬 넘은 시간. 어느 봄이었습니다. 아니, 늦여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계절이 정확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 안에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 출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픽업을 맡겠다고 한 학회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돌담이 보였습니다. 감귤나무가 보였습니다. 낮은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학로였습니다. 밤의 대학로. 형광등 불빛 아래의 좁은 주점 홀.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던 어떤 얼굴. 차가 제주대학교 정문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앞을 봤습니다. 기억을 정직하게 적으려면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21살이었습니다. 또는 22살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은 아무래도 좋지만 그때는 한 살이 참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앞둔 나이였습니다. 군대를 앞두면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끝에 입대 날짜가 박혀 있었습니다. 말뚝처럼. 그래서 어떤 일도 느슨하게 시작할 수 없었고 동시에 어떤 일도 깊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대학생이 돈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꽤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습니다. 대학로 민속주점. 부모님 친구분 내외가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니 흔쾌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첫날 저는 약간 긴장한 채로 주점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된장과 마늘과 파를 볶는 냄새. 저는 그 냄새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냄새는 기억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그 냄새를 맡으면 그때로 곧장 돌아갑니다. 냄새는 시간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정직한 감각입니다. 홀에 몇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앞치마를 받고 나란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닦는 법, 주문 받는 법, 국자 소독하는 법. 사소한 것들을 배우는 동안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드라마처럼 시선이 마주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주방과 홀 사이의 문을 밀고 나왔고 저는 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살 위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누나였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 서울에 사는 친척 집에서 아이를 봐주며 생활하다가 이주점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이미 25년이 지났고 이 이야기는 그 이름을 불러야 제대로 살아나는 이야기이므로. 강은주. 제주에서 올라온 강은주.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감 후 남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쌓였습니다. 누나는 말수가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교가 있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단정하게 웃었지만 직원들끼리 있을 때는 제주 억양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 억양에는 어딘가 부드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처럼 자음이 세지 않고 모음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은. 어느 날 밤 마감 후 남은 국수를 삶아 먹으면서 누나가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제주에 있을 때는 여기 올라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저는 국수를 젓가락으로 건지면서 물었습니다. 달라졌어요? 달라졌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이 너무 빠르거든요. 쫓아가다 보면 시간이 가버려요. 그게 달라진 건지 그냥 흘러간 건지. 저는 그 말을 당시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1살의 저에게 달라진다는 것은 뭔가 크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말하는 달라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아야 알 수 있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누나는 칼국수를 잘 만들었습니다. 아니, 누나의 칼국수는 달랐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먹어본 칼국수들과 다른 지점이 있었습니다. 국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닭인지 멸치인지 사골인지 재료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주에서 그 배움이 손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물로 나왔습니다. 추점 단골 중에는 그 칼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메뉴에 없는 것인데도 알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끼리 밥 먹는 날에 누나가 끓여주면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먹었습니다.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저는 그 국물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누나가 보면서 웃었습니다. 많이 먹네. 맛있어요. 어머니한테 칭찬받겠다. 그 말이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주, 배움, 거리, 그리움. 누나는 그것들을 칼국수 한 그릇에 담아서 말했는데 저는 그냥 맛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내외가 저를 따로 부르신 것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방 뒤쪽 작은 방이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앉아 계셨고 저는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거 알지?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아직 입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알았습니다. 은주 씨 좋은 아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근데 학력도 다르고 집안도 달라. 우리가 내 부모님 친구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괜히 감정이 생기면 나중에 서로 힘들어지거든. 사모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야. 알아서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홀에서 누나와 나란히 테이블을 닦으면서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으므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제를 입 밖에 꺼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어떤 말들은 말이 되지 않을 때 더 단단하게 그 자리에 남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입대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날 밤 저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입대해요. 알아. 잘 있어요. 잘 다녀와. 그 짧은 대화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전부였던 것인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확신하는 것은 저는 그날 밤 주점을 나와 걷는 동안 한 번 뒤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건물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뒤를 돌아봤고 불빛을 받고 다시 걸었습니다. 군대에서 박창구 병장님을 만났습니다. 부대 내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고참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딘가의 작은 부대였고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병장님은 남자답게 잘생긴 얼굴에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할 말은 정확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보초를 서면서 저도 모르게 누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누나, 칼국수를 잘 만드는 누나, 대학로 민속주점. 그 이야기를 하는 제 목소리가 어땠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병장님이 들을 만하다고 생각했는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그 순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군대라는 공간에서 고참에게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누나한테 연락이 닿는 것이 왠지 안심이 됐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안심인지는 몰랐습니다만 두 분이 잘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병장님이 편해졌고 누나가 어떤 사람 옆에 있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가 이 일에 대해 가진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21살 또는 22살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복학을 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기후생태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셋이나 태어나면서 25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저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주 바람 한 줄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짠내 나는 어딘가 낯이 익은 그 바람 안에 학회 발표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제 발표는 둘째 날 오전 세션이었습니다. 제목은 기후 위기 시대의 장소 감각과 인문학적 책임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원고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잘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풋들어온 생각들이 정리된 원고였습니다. 인간이 장소와 맺는 관계에 대해, 그 관계가 기후 위기 앞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에 대해. 그런데 창밖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제주에 와 있다. 제주에 대해 쓰인 논문들을 읽었지만 제주의 바람을 오늘 처음 맞았다. 그 바람이 내 원고 안에 있는가? 없었습니다. 제 원고 안에 제주 바람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인용이 있고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학문의 한계인지 아니면 제 한계인지 저는 그날 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발표는 잘 됐습니다. 청중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도 몇 가지 받았고 저는 준비된 답을 드렸습니다. 발표자들끼리 점심을 먹었고 오후 세션을 청중으로 앉아 들었고 저녁에는 학회 뒤풀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꽤 많이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 연구자들이 있었고 제주산 막걸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학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세션 들으셨어요? 기후 난민 담론 쪽. 서울에서 온 김 교수가 막걸리 잔을 들면서 물었습니다. 들었죠? 근데 그 논문 작년에 이미 비슷한 게 나오지 않았어요? 프레임이 거의 같더라고. 부산대 박 선생이 받았습니다. 저는 안주로 나온 고등어 구이를 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복되는 건 반복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직 현장에서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연구의 한계죠. 우리가 쓰는 속도랑 현장이 바뀌는 속도가 달라요. 막걸리 한 병이 비워졌습니다. 세 병이 왔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학술 담론에서 생태인문학으로, 생태인문학에서 교육으로, 교육에서 대학원생 이야기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애들이 몇 살이에요, 김 박사? 큰애가 12이고 작은애가 9이요. 요즘 둘 다 학원에 치여 사는데 제가 연구실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가르치면서 집에서는 아이 학원 스케줄을 짜고 있으니 참. 다들 웃었습니다. 모순을 웃음으로 받아내는 방식? 그것도 오랫동안 살아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셋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셋이요? 박 선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집은 어디예요? 서울? 수율이요. 좁아요. 애가 셋이면 좁죠.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이사 생각 없어요? 있죠, 늘. 돈이 없을 뿐이고. 또 웃음이 났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막걸리가 한 순배 더 돌았습니다. 누군가 오메기떡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산이라고 했습니다. 쫄깃했습니다. 달았습니다. 진수 씨는 다음 책 언제 나와요? 이화여대 쪽에서 온 최 선생이 물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분이었는데 제 첫 번째 책을 강의에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막혀요? 막힌 건 아닌데. 저는 잔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쓰이는 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처음 생각대로만 나오면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쓰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진짜 쓰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막걸리 병들이 테이블 한쪽에 쌓였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학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왔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막걸리가 그 경계를 지웠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어디서나 결국 같습니다. 이론이 아무리 달라도, 연구 주제가 아무리 달라도 밤에 술잔을 앞에 두고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같아집니다. 아이들, 집, 돈, 그리고 자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막연한 불안. 다음 날 아침 눈이 잘 떠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몸이 어딘가 눅눅한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제주의 아침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울과 달랐습니다. 빛이 달랐습니다. 아직 겨울인데 어딘가 부드러운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해장이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근처 국물 식당을 검색했습니다. 국밥, 해장국, 순댓국, 리뷰가 좋은 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기가 길었습니다. 제주도의 유명 식당들은 아침부터 줄이 서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주도는 제주도구나 싶었습니다. 연구자로서 관광화된 지역 경제를 분석하는 것과 숙취 해소를 위해 식당 줄을 서는 것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저는 잠시 현실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줄은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걷기로 했습니다. 숙소를 나와 발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관광지에서 한 블록, 두 블록 벗어나니 거리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줄었습니다. 낮은 담이 이어지는 골목이 나왔습니다. 담 너머로 감귤나무가 보였습니다. 나뭇잎이 겨울에도 초록색이었습니다. 그 초록이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겨울은 나무에서 색깔을 빼앗아 가는 계절인데 제주는 달랐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몸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폐를 채웠습니다. 숙취가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걷는다는 행위가 몸을 깨우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제주고등학교 옆 전농로였습니다. 가게 유리문 안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칼국수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간판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가게들은 오래됐다는 것이 티가 납니다. 새 것인 척하려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조용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던 것보다 홀이 제법 넓었고 테이블이 넉넉했습니다. 홀 서빙을 맡은 분이 마지막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뽀글뽀글하는 소리. 그 소리에 배가 반응했습니다. 위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다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칼칼한 매운 칼국수. 저는 그것을 시켰습니다. 해장에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아침빛이 낮은 지붕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담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거기 있는 것 같기도 한 걸음으로. 그때 주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홀 서빙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러 나온 것은 여자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그릇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서 그릇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국물 냄새가 코를 건드렸습니다. 칼칼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손을 봤습니다. 오른쪽 팔목, 손목과 소매 사이에 드러난 부분. 거기에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였습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꽃, 파란색과 검은색 사이의 색깔로. 저는 그 문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뇌의 특정 부분에서 또는 기억의 어떤 서랍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어디서 봤다. 이 문신을. 어디서.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뇌가 처리를 잠시 중단하는 것 같은 그 감각. 이것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이 일시정지되는 그 순간. 저는 그 경험을 그날 아침 작은 칼국수집에서 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사람은 25년 동안 변합니다. 당연히 변합니다. 얼굴이 변하고 머리카락이 변하고 눈가의 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표정의 버릇이 변하지 않습니다.
눈이 웃을 때 생기는 선이 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의 결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목의 작은 꽃 문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25년을 건너가는 도약이 말 한마디에 담기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향해. 지금 생각하면 그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릅니다. 손님이 식당 사장님을 향해 손가락을 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뇌가 멈춘 상태에서 몸이 먼저 반응했고 몸은 손가락을 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분이 천천히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거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대학로 민속주점. 저 모르시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됐는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2초였을 수도 있고 10초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검색되는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기억이 뒤집혀지는 것을, 25년 전에 서랍이 열리는 것을, 그리고 그 서랍 안에서 무언가가 발견되는 것을. 어머. 처음엔 작은 소리였습니다. 어머. 두 번째는 더 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아주 빠르게 커졌습니다. 홀 서빙 직원분이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사장님, 왜요? 사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25년 만에 같은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학로의 민속주점이었고 지금은 제주 전농로의 칼국수집이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20 초반이었고 지금은 40 중반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앞치마가 같았고 지금도 앞치마가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인식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국수를 먹지 못했습니다. 아니, 먹었습니다. 한 모금씩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물이 식어갔습니다. 누나가 새 것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오가는 동안에도 25년의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요약하면 작아집니다. 그러나 요약하지 않으면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요약의 죄를 최소화하면서 적으려 합니다. 박찬구 병장님과 누나가 만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연결고리를 놓은 이후였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두 사람이 맞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병장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말이 늘지는 않았지만 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웃음이 조금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대 후 저는 복학을 하고 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가끔 닿았다가 멀어졌습니다.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는 곳이 달랐고 하는 일이 달랐고 각자의 삶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방향이 항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병장님은 자신의 일을 찾으려고 했고 누나는 부업을 하면서 살림을 도왔습니다. 서울이 두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서울이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어디 출신이냐를 알게 모르게 묻는다는 것, 직접적으로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어. 누나가 말했습니다. 칼국수집 구석 자리에 앉아서 국물 한 모금을 홀짝이면서. 근데 어딘가에서 느껴지거든. 이 사람들 모임에 나는 속하는 건가 아닌가를 계속 재개하는 그 뭔가가. 서울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이 지쳐. 병장님이 고향인 대구로 내려간 것은 거기서 새 출발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 아는 사람이 있는 곳. 그런데 대구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 사람이라고 누나가 말했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음식 취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식으로. 시댁에서 대놓고 그러진 않았는데 느껴지는 거 있잖아. 당신네 섬 사람들은 이렇다는 식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인문학자로서의 저와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 사이의 거리를 느꼈습니다. 저는 논문에서 지역 정체성과 차별에 대해 썼습니다.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분석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느껴지는 거. 쌓이면 지쳐. 그 말들이 논문 언어로는 잘 잡히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오래 못 버텼습니다. 병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둘 다 무너지겠어. 그 말이 어떤 온도였는지 누나의 입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저는 그 온도를 느꼈습니다. 포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자는 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이해했습니다. 10년 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왔습니다. 누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온 사람을 고향이 항상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습니다. 육지 갔다가 못 버티고 온 거 아니냐는 말들. 누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런 시선이 있잖아. 여기 사람들끼리도 그렇거든. 제주 사람인데 제주를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 그게 어딘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 왜 그럴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문학자로서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있었습니다. 이동성과 귀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실패 서사로서의 귀향. 그런 말들. 그런데 그 말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닿을 말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 믿었어. 누나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잠깐 보다가 다시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이 국물.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운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왜 참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참는 것이 이 순간에 더 솔직한 것인지 덜 솔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차가움이 목구멍 안쪽을 식혔습니다. 누나의 칼국수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진짜 제주를 아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화려한 식당들이 즐비한 관광거리에서 한 블록 벗어난 이 작은 칼국수집은 알 사람만 아는 곳이 됐습니다. 많이 버는 건 아니야. 누나가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아. 이게 우리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게에 손님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홀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오가면서도 가끔 제 쪽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끊겼다가 이어졌다가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배추 가져온 거 어디다 둘까? 여보. 양손에 봉지를 들고 들어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자세에서 군인 출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고개를 드는 각도가 익숙했습니다. 누나가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거기 두세요. 지금 손님 있어요. 남자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봉지를 든 채로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또 한 발짝. 그리고 멈췄습니다. 진수, 김진수. 저는 일어섰습니다. 병장님. 봉지가 카운터 위에 쿵 내려놓아졌습니다. 그가 걸어왔습니다. 악수를 건네는 손이 크고 단단했습니다. 군대 시절 그 손 그대로였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는 한참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6. 냄비 안의 시간. 박 사장님, 병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25년이 지난 후 같은 공간에서 병장님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또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말투가 여전히 짧았습니다.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어? 그 네 글자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병장님은요? 병장님이 누나를 봤습니다. 누나가 병장님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말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잘 살았어.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 가게는 거의 다 찼습니다. 누나는 계속 홀과 주방을 오갔습니다. 병장님도 잠깐 일을 거들었습니다. 저는 식은 칼국수를 다 먹고 새로 나온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이야기, 대구에서 살던 이야기, 제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 가게를 시작하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버텼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는 힘들었던 부분과 버텼던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두 가지가 교대로 나옵니다. 힘들었던 부분을 말할 때 사람들은 잠깐 고개를 내리거나 잠깐 창밖을 봅니다. 버텼던 부분을 말할 때는 고개가 조금 올라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듣는 것만큼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국물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계속 나오는 그 냄새. 칼칼하고 깊은 누나의 어머니에게서 누나에게로 전해진 그 맛. 음식은 기억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음식을 딸이 만들고 그 딸이 제주에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제주로 돌아와서 그 음식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 국물 안에는 어머니의 시간이 있고 제주의 시간이 있고 서울의 시간이 있고 대구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냄비 안에서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마시면서 기후생태인문학 연구자로서의 오래된 질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장소와 사람이 서로를 만들어간다는 것. 사람이 장소를 만들기도 하지만 장소가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 이 작은 칼국수집은 두 사람이 만들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텨온 시간의 증거이자 버텨나가는 이유이자. 이 집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땠을까? 다른 걸 했겠지.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제 손에 맞는 일이었으니까. 그 대답이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 국물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 앉아서 논문을 읽다가 생각나고 강의 준비를 하다가 생각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도 맛있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층위의 기억이었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생한테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로부터 몇 주 후였습니다. 동생은 저와 4살 차이입니다. 저와 달리 손으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식음료 쪽에 관심이 많았고 오래전부터 자기 가게를 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주에 좋은 칼국수집이 있다고 말했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맛있어? 먹어봐야 알아. 먹어봐야 말이 나와. 내려가 볼게. 동생은 진짜 내려갔습니다. 제가 알려준 정보 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님으로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저의 동생인 줄 알리지 않고 그냥 제주 여행 온 손님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에서 먹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형. 이거 서울에 있으면 줄 서. 저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확실해? 형, 이런 국물 서울에서 찾기 쉽지 않아요. 육수가 다르고 반죽이 달라요. 뭔가 손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해보고 싶어. 서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들 사이로 좁은 하늘. 서울의 하늘은 항상 좁아 보입니다. 제주에서 올려다봤을 때의 그 넓은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다음번 제주 방문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 지점. 제 동생이 주방을 맡겠다는 것. 두 분이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있겠냐는 것. 누나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병장님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을 버텨온 사람들의 결정은 서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누나가 말했습니다. 서울은 한번 나가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달라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게를 여는 게 아니라 지점이에요. 제 동생이 발로 다 뛰고 두 분은 레시피랑 방향만 잡아주시면 돼요. 병장님이 누나를 봤습니다. 누나가 병장님을 봤습니다. 또 그 말 없는 것들이 오갔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만들어온 언어였습니다. 맛은요, 누나가 말했습니다. 절대 타협 없어요. 거기 가서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편하게 만들면 다 느껴요. 손님들이 이 국물이 편하게 만든 건지 아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장소는 해화동으로 정해졌습니다. 제 동생이 발품을 팔아찾은 자리였습니다. 적당한 크기, 적당한 위치, 적당한 임대료. 그 적당함들이 모여서 공간이 됐습니다. 그 자리가 해화동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우리가 25년 전에 일하던 민속주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연이겠지만 그 우연이 묘했습니다. 누나에게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누나가 서울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주방 일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국물 내리는 법, 반죽 치는 법, 불 조절, 면 삶는 타이밍. 손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고 그 배움은 설명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고 또 보고 직접 해보고 틀리면 다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먼 길을 오는 사람이 낯선 도시에서 이동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식당 찾아가는 것을 같이 하고 저녁에 호텔까지 바래다 드리는 것이라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실제로 처음 한두 번은 그랬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면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해화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순간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나란히 걸을 때 두 사람의 손이 가까워졌습니다. 어깨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누가 먼저 그쪽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충분한 이유인지 그 순간에 저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다가 차가 갑자기 돌아 나왔습니다. 누나가 반사적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누나 쪽으로 한 발짝 옆으로 섰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나가 손을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요, 누나? 누나가 저를 봤습니다. 로비의 불빛이 등 뒤에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역광이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면 좋긴 한데 잠깐 멈췄습니다. 이상해.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먼저 사귀자고 했다면 지금 우리 달라졌을까요? 그 말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떠있는 동안 무언가를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무엇인가?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누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최 사장님 때문에 안 됐을 거예요. 누나, 기억 안 나요? 우리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대놓고 뭐라 하셨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다른 것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로 민속주점 사장님이 뭐라 하셨어도 됐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달라졌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 정직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달라졌을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아는 사람이 없는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호텔 입구에서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최 사장님을 핑계로 댔습니다. 그것이 어설픈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나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어색하면서도 진짜인 웃음이었습니다. 맞다. 최 사장님. 그분이 그러셨지. 저도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나도 사실 누나 보면 반갑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동생도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박 병장님, 아니 박 사장님께 보고 드릴 일도 없으니까요. 마지막 말이 분위기를 조금 더 가볍게 했습니다. 누나가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진수 씨도 연구하랴 바쁠 텐데. 고마워. 진짜로. 잘 들어가세요, 누나. 응. 잘 들어가. 누나가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유리 너머로 누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프런트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화동 거리. 어느새 이 골목으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발이 저도 모르게 이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25년 전에 밤마다 지나치던 그 골목. 민속주점 마감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때는 1999년이었습니다. 밀레니엄을 눈앞에 두고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말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말이 뒤섞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설레고 두려워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설렘과 두려움이 대학로의 골목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카페와 소극장과 식당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은 거리인데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리를 걷던 두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25년이 두 사람에게 각자 다른 것들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서로 다른 장소를 살게 했고, 서로 다른 상처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그때의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인문학자의 언어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름을 붙이자면 그것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 그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젊음의 기억인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진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해화동의 밤속으로. 해화동 지점은 잘 됐습니다. 첫 달에는 조용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 중반부터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자리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주방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국물을 끓였습니다. 누나가 가르쳐준 대로 타협하지 않고. 음식 평론 블로그에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제주 본점에 그 국물이 서울에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NS에서 공유가 됐습니다.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주말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나가 올라와서 맛을 점검했습니다. 주방에서 한번 끓여보고 국물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동생에게는 어떤 상이나 표창보다 더 큰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나와 동생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병장님과 동생이 사업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가게에 들러서 밥을 먹었습니다. 손님으로. 그것이 맞는 거리였습니다. 강남에 두 번째 지점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제안했고 누나 부부가 결정했습니다. 강남의 어느 이면도로 화려하지 않지만 접근성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거기서도 줄이 생겼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본점의 단골, 해화동 지점의 단골,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저는 가끔 그 가게들을 생각했습니다. 제주 전농로의 작은 가게, 해화동 골목의 중간 크기 가게, 강남의 새 가게. 세 곳에서 같은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맛에서 시작된 것들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소와 기억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장소는 기억을 담습니다. 그런데 이 국물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장소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제주의 기억이 서울로 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진 손맛이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장소에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도 담깁니다. 그리고 음식은 장소를 건너갑니다. 그 생각이 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음식 기억의 이동성과 장소 감각의 재구성. 저는 그 논문을 쓰면서 가끔 누나의 칼국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 냄새가 논문의 향기가 됐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인연은 인과관계의 망 위에서 두 존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필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회 발표를 수락했다는 것, 술을 마셨다는 것, 줄이 긴 식당 대신 걷기로 했다는 것, 전농로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 그리고 그 칼국수 집의 오른쪽 팔목에 작은 꽃 문신이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어서 만남이 있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만남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 이 만남이어야 했는가? 25년이 지난 후 제주 골목에서 다시 만나야 했던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어떤 힘이 이어준 것인가?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기후 생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자연이 얼마나 복잡한 인과관계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의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작은 원인이 멀고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자연계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25년 전 대학로 민속주점의 마지막 날 밤 제가 뒤를 한번 돌아본 것, 불빛을 본 것, 그 작은 돌아봄이 어떤 긴 인과관계의 실한 가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무언가가 이어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느낌이 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것으로 두는 것. 그것이 때로는 인문학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에세이였습니다. 제주를 처음 방문한 이야기, 전농로의 칼국수집, 25년 만의 재회. 그것을 학술지가 아닌 일반 잡지에 투고했습니다. 기후 연구자가 제주에서 만난 기억에 대한 이야기. 반응이 좋았습니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편지로.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오래전 헤어진 사람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났다고. 그 만남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누나의 칼국수처럼 오래된 맛이 자신의 삶에도 있다고.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된 기억과 현재의 삶 사이에서 지나간 것들이 지나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썼습니다. 짧은 에세이가 중편이 됐습니다. 중편이 장편이 됐습니다. 제주에서 다시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출판이 됐고 드라마로 제작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여러 나라의 방송사에서 리메이크 판권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의 작은 칼국수집 이야기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얼굴들로 다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의 소바 가게가 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의 타파스 바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올리언스의 케이준 식당이 됐습니다. 장소가 달라졌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25년, 각자의 자리, 다시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 저는 세계적인 작가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이 어색합니다. 지금도 어색합니다. 저는 기후생태인문학 연구자입니다.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작가라는 말은 제가 가진 언어들 중에서 제 자신에게 맞게 느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쓴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작가라는 말이 주는 영광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제주 전농로의 칼국수집에 누나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제주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이 출판됐을 때 제가 직접 들고 갔습니다. 표지를 보고 누나가 웃었습니다. 제주에서 다시. 네, 잘 된 것 같아요. 누나? 잘 됐어요, 김 작가님. 병장님이 책을 받아서 한 장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장을 읽고 덮었습니다. 잘 썼어. 그 세 글자가 어떤 상이나 리뷰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누나의 칼국수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주 전농로에, 해화동에, 강남에 세 곳에서 같은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누나의 어머니에게서 시작된 그 맛이 제주에서 서울로, 그리고 두 곳의 서울로. 저는 가끔 그 가게들 중 한 곳에 혼자 들어가서 칼국수 한 그릇을 먹습니다. 손님으로.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에.
국물을 마시면서 그 냄새가 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주 바람의 냄새와 비슷합니다. 짠내가 섞인, 따뜻하면서 서늘한, 어딘가 낯이 익은 25년 전 마감 후 밤 작은 냄비에서 나던 그 냄새입니다. 음식이 기억을 담는다고 저는 썼습니다. 그 말이 사실임을 국물 한 모금이 증명합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따뜻함이 동시에 25년을 타고 올라옵니다.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형되고 이동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시 끓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는 25년 동안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던,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제주 골목의 작은 칼국수 집에서 오른쪽 팔목의 작은 문신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누가 이 인연을 이어주었는가?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다만 이것만 압니다. 그 인연이 지금 세 곳의 가게에서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들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 안에서 기억의 한 조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글을 마치는 지금 저는 연구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입니다. 오늘은 맑은 파란색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구름을 뚫고 올라섰을 때 보이는 그 파란색과 비슷합니다. 너무 선명해서 인공적으로 느껴지는 그 장면입니다. 제주의 하늘이 생각납니다. 제주에서 올려다본 하늘. 같은 파란색인데 더 넓어 보이는, 왜 더 넓어 보이는가를 생각하면 결국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넓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좁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좁은 것이 아니라 가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5년 동안 저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제주 전농로의 칼국수 냄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처음 제주 바람이 뺨을 스쳤을 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뇌가 따라오기 전에 오래된 기억이 몸 안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바람이 그것을 깨운 것입니다. 기후 생태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썼습니다. 땅은 기억한다. 강은 기억한다. 숲은 기억한다.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 한 일들을 자연은 몸으로 기억한다고. 이제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사람도 기억합니다. 몸으로. 뇌가 정리하기 전에, 언어가 개입하기 전에 바람 한 줄기가, 국물 한 모금이, 팔목의 작은 문신이 기억을 깨웁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주를 다시 갔습니다. 학회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이제는 제주가 낯설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전농로의 칼국수집에 들릅니다. 누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없으면 그냥 국물을 마십니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국물이 뜨겁고 칼칼하고 깊습니다. 그 안에 25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과 누군가의 어머니의 손맛이 있습니다. 버텨온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국물을 마시면서 오래된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인연을 떠올리셨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시 제주처럼 시간을 건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